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팔 모양의 조립 로봇이 있고 공항이나 식당에도 여러 용도의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은 국내 로봇 산업의 육성과 정책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좀 간략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설립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고요. 10년? 예.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고요. 네. 우리나라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네.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요 업무가 뭐냐면 로봇산업 육성을 하려면 정책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개발된 정책에 근거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 자금 그리고 민간 자금을 합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자금, 지원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예. 또 지원받고 있는. 보통 민간 자금이 이제 매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겠구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로봇산업진흥원이 지금 저 대구에 있죠? 맞습니다. 그 대구의 존재, 저 위치는 어떤 그런 무슨 좀 이 장점이랄까 뭐 특화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대구에 저희들이 설립될 때만 해도 네네. 인프라라든가 생태계 조성이 상당히 미흡했지만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입지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로봇 공급 기업인 현대로보틱스가 공장을 이전해 와 있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리고 글로벌 4대 로봇 기업이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영업소가 있거나 그런 위치에서 네. 아주 기반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구가 로봇 산업에 특화가 돼 있는 셈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은 그 어느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그 우리 로봇 산업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이랄까요, 위치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간략히 소개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 규모는 한 2018년 통계로 했을 때 네. 지금 한 35조 원이 되거든요. 35조 원. 그렇게 아직 큰 시장 규모는 네. 아닙니다. 네. 그 중에 산업용 로봇 네.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 한 6대 4.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생산 규모가 한 6이라면 네네. 서비스 로봇 시장은 한 4 정도 되고요.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은 민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가정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전문 서비스라 해서 일례로 우리 수술 로봇이면 병원에 특화된 그렇겠구만요. 그런 네. 전문 서비스 로봇 네네. 그리고 국방용 로봇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은 서비스 로봇이라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래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의 생산액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10%나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5조 원 정도 지금 생산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유독 좀 특이하게 산업용 로봇이 한 8이면 네. 서비스용 로봇이 한 2 정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용으로는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구만요. 예. 그 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로봇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시잖아요. 예. 원장님께서는 그 주로 어떤 로봇을 개발하셨습니까? 제가 로봇 개발을 착수한 게 1986년이라서 86년. 한 33년 전인데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때는 제가 대기업에서 로봇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제조 공정용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조립용 로봇, 소위 말하는 그 수평으로 움직이는 스카라 타입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가전제품 조립 공정에 투입한 그런 개발 경험이 있고요. 물론 사업화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연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로 헬스케어용, 재활용까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33년 전이면 그러면 1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로봇으로 시작하고 로봇을 양산한 경험이 있는 걸로 보면 1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한다는 얘기죠. 협동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 로봇인가요? 우선 그 우리 이름에서 봤듯이 협동하면 작업을 서로 그 작업자하고 로봇이 같이 하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고요. 한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네.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요 같은 공간에서 일은 같이 안 하지만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협동 로봇도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까지도 그 동무처럼 마음까지도 예, 동무처럼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그 통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가정 내 일례로 로봇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정에 우리 그 가족하고 네. 로봇이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광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의미에서 그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제조 공정에 네. 협동 로봇을 쓰거든요. 네네. 그 작업자하고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그 협동 로봇이 현재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공장에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예예. 국내 로봇 산업은 그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 국산화 작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떻습니까? 그 저 국내 로봇 산업이 해결해야 되는 무슨 그 중요한 과제라 그럴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참 불행하게도 지난 8월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 네네.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컸는데요. 실제 그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50%는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에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일부 부품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래도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부품을 빨리 수급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부품을 가지고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해서 거리를 더 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로봇 부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 그 핵심 부품이 필요로 한 기술이 뭐냐면 소재 합성 기술입니다. 소재 합성 기술. 소재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정밀 가공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소부장 얘기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가 다 관련된 망라된 또 기술이 녹아드는 게 이제 그 로봇 부품을 그렇겠죠. 가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반 기술도 약해 왔지만 네. 또 우리가 로봇 공급 기업들이 국산을 좀 기피해 오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 지난 8월 이후로 그나마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을 그 생산하는 기업도 이제 부품 수입을 다변화해야겠다.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네네.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네. 다변화, 수입 다변화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길게 해서 국산화도 시켜야겠다. 그걸 이제 국산 부품을 써주고 또 어떤 그 보완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고 또 부품 기업은 또 보완하고 그렇죠. 이런 네. 과정이 필요하겠다 네네. 해서 요 분위기가 바뀐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진짜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좀 다행한 예,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 지금 로봇 산업이 우리 그 국내 로봇 산업 도약하려면 그 뭐 진흥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진흥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금 시기거든요. 뭐 또 예. 10년 또 됐다니까 또 이제 자리를 또 잡으셨을 테고요.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 분야라 그럴까요?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분야입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돼 있지만 예. 주로 이제 그 대형 장치 산업 일례로 자동차 생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전자의 반도체 공정 또 디스플레이 공정 이런 데 주로 활용돼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급한 건 뭐냐? 우리 중소제조 공정들.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작업 환경이 일단 열악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거기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로봇을 활용해서 좀 제조 혁신을 이뤄보자.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중점 과제고요.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제일 로봇 활용이 필요한 게 뭐냐면 뿌리 산업. 뿌리 산업이라는 게 뿌리 산업. 우리가 금형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또 그렇습니다. 쇳물을 네. 다루는 주조 공정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네.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섬유공정. 섬유공정 왜 그러냐면 섬유 봉제를 보면 우리나라 봉제를 다루는데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50대 후반 이후에 여성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봇이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이제 그 섬유 봉제 공정에 또 로봇을 활용하도록 네네. 할 거고요. 또 하나 식음료. 네네. 식음료에도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네. 우리가 해서 로봇 보급을 활성화하자. 이게 첫 번째 중점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 로봇도 이제 점차 해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성을 보거나 성장성을 보거나 수익성을 봤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4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하나는 돌봄 로봇. 이 돌봄 돌봄 로봇인데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노인분들 좀 도와줘야 되는 네네. 예, 독거 노인도 많고 하니까요. 도와주는 로봇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장애 중증 환자들이 많이 와상 환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병인을 도와주는 로봇,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들은 돌봄 로봇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 서비스 로봇이고, 또 하나는 작금에 보면 광고도 그렇고 물류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류 분야에 로봇이 도와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 재활 로봇을 포함해서 그 입는 타입으로,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러는데 입어서 걷는 걸 도와주거나 재활을 도와주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수술 로봇 포함한 의료 로봇. 요게 4개는 시장성을 보거나 앞으로 성장을 봤을 때 집중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중점 과제고요. 세 번째는 그 이외에 이제 우리 부품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그 포함된 소프트웨어, 로봇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로봇 시스템 통합 기업. 로봇을 주면 네네. 그거를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을 꾸며줄 거냐 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겠요. 예, 그런 쪽에 육성하는 게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착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역할이 하여간 막중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그 저 돌봄 로봇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을 뭐 돌본다거나 뭐 이런 어떤 용도. 근데 그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 독거노인들이 그 로봇을 이용할 만큼 뭐 로봇이 값이 싸다거나 뭐 이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로봇 공급 기업들을 위해서 시장도 만들어주고 수요도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50%, 그 다음에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은 비쌉니다. 일례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로봇이 인형을 닮은 로봇이 있는데요. 현재 한 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하나당. 근데 그 역할은 일례로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독거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상 상황이라 해서 자식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인형처럼 생긴 그리고 이제 껴안으면 또 보드랍기도 하고 이런 로봇이 있고요. 이건 그래도 100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 사업을 해서 수백 대 이제 보급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 광양시, 김해시 그리고 수도권하고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배변 케어 로봇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도와주는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증 와상 환자인 경우에 하반신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저귀처럼 입고 있으면 소대변을 감지해서요. 이제 비데처럼 그 다음에는 흡착하고 또 세정하고 또 건조하고 그러면 이게 통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간병인이 통만 비워주면 되니까. 간병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간병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 세정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하고 로봇이 공존하는 역할을 나누는 앞으로 그런 세상이지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고 그런 건 이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로봇의 여러 기능과 역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로봇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분야의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전기, 전자, 예, 맞습니다. 뭐 인공지능, 무슨 뭐 컴퓨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그 인력들을 그 어떻게 충원합니까? 전문 인력 이 현황은 우리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8년 저 통계로 봐도요. 네.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로봇 분야만 전문 인력이 3만 명 이상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로봇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한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면 나머지 15,000명을 어떻게 수급할 거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또는 일부 학사 졸업해서 현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도 이제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배출하는 인력도 많지도 않고 또 배출했다 해도 이 로봇 산업이 아직은 그 대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산업으로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은 학교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력 양성을 하되 그 어떤 기업의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했는데 이 로봇을 사용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 인력을 재교육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은 로봇 그 기업에 근무 안 하지만 앞으로 로봇 기업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현장 인력 그 재교육만이 아니라 직무 전환 교육을 또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5,000명을 수급하려면 앞으로도 뭐 5년, 10년 걸리는데 아마 로봇 산업이 커지면 아마 다른 산업에 그 취업했던 분들도 로봇 산업으로 그렇겠죠. 복귀하지 않을까 네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로봇이 활성화 산업에 그 쓰이면서 그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 그 뭐 지금 무인화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이 로봇이 그 사람의 경제 활동 영역을 침해할 것이다라는 우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까요? 우선 뭐 저 개인 얘기보다는 네. 그 하나는 이제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네네. 미국에서 로봇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자동화했을 때 이게 완전 그 자동화 또는 로봇으로 대체되겠느냐 네. 분석을 했을 때 직무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한 5%밖에 완전 대체가 안 된답니다. 5%? 5%밖에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기술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 10년 동안 이 자동화를 했을 때 27개 나라가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봤더니 10년 동안에 그 한 1,000개 일자리가 순 증가하더라. 일자리가 늘어났단 예, 말이죠. 순 증가를 했다는 통계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 왜냐하면 단순하고 힘든 건 로봇이 하지만 네. 그 이외에 로봇을 관리하고 로봇을 동작시키고 또 직무를 전환해서 더 고급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1,000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통계가 있고 또 하나 실제 우리 물류 기업 중에 글로벌하게 유명한 그 A 기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물류를 자동화하고 로봇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물류가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생산성이 좋아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품질도 좋아지고 네. 또 이게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나가서 주문이 더 늘어나니까 그 생산 공정을 더 늘려야 되고 물류도 늘려야 되고 이게 선순환적으로 해서 30만 명을 더 고용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0만 명이요? 예,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을. 예. 예. 그만큼 이게 선순환적으로 자동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하나 분석한 건 뭐냐면 이게 기술이 이 모든 서비스를 로봇을 가지고 대체하려 그러면 실제 사람 눈처럼 아주 정교해야 되고요. 예. 손처럼 섬세해야 됩니다. 아하.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하려 그러면. 예. 근데 지금은 우리 눈이 카메라에 의존하는데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십시오. 이 카메라가 야간에 잘 안 되고요. 안개 끼면 잘 안 되고요.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만 갖고 안 되다 보니까 그 레이더를 또 같이 쓰거든요. 센서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그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정교한 눈을 언제 개발할 거냐 이거 이제 상당히 저는 수십 년 걸릴 거라 보고요. 이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재부터 이 부품 소형화, 가격, 사람 손처럼 만들어내야만 이게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그리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이 기술 발전은 서서히 되긴 되겠지만 그 사이에 로봇이 작업을 대체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거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직업들은 또 많이 생겨날 거다. 왜냐하면 로봇으로 인해서 디자이너도 생겨나고요. 또 로봇을 가지고 그렇죠. 네. 뭐 리스 렌탈하는 분도 생겨날 거고. 이게 오히려 직업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 2020년 새해가 시작됐단 말이죠.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년 계획과 더불어 지금 TV 시청하신 우리 저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로봇 산업이 저희 목표하는 대로 글로벌 4대 강국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요. 또 하나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부적으로는 경영 혁신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점프업을 통해서 로봇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 분야가 우리 산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을 위해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